엄마 이모는 언제 와 혜운이 보고 싶어. 작은 혜운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아이의 맑은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이서연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모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님이라서 아주 바쁘실 거야. 우리 혜운이 조금만 더 얌전히 기다릴 수 있지.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동생 서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신들을 반기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 엄마 박숙자 여사가 그녀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아, 제발이다. 그냥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밥만 먹고 와. 괜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서진이 체면 깎지 말고. 윤서방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꼴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엄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내 꼴, 가난한 미혼모. 그것이 지금 세상이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딸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5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팅 펌에서 가장 촉망받는 전략가였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딸을 낳아 기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견뎌온 치열한 삶은 이곳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였다. 바로 그때 연 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이서진의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재벌 3세인 신랑 윤태민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기둥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하지만 혜은이의 눈은 이모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이모다, 엄마 이모한테 가요. 아이가 손을 끌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그녀가 동생의 앞에 섰을 때 서진의 완벽한 미소에 아주 잠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녀의 시선은 언니의 낡은 원피스와 혜은이의 작은 신발에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닌 노골적인 수치심과 짜증이 담겨 있었다. 언니, 왔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혜은이도 왔구나. 결혼 축하해, 서진아. 정말 예쁘다.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서진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옆에 있던 신랑 윤태민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서진아, 이분들은 누구? 윤태민의 어머니 즉 서연의 새로운 사돈이 될 여자가 우아한 척 물었다. 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어머니 제 언니예요. 그리고 조카. 그녀는 조카라는 단어를 마지못해 내뱉었다. 어머, 그러셔. 그런데 행색이 꼭 우리 집 가사 도우미 같네. 호호. 사돈의 말은 웃음소리에 감싸인 독침이었다. 주변의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딸의 손을 잡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가려 했다. 사건은 바로 그때 터졌다. 돌아서던 혜은이가 흥분한 나머지 발을 헛디디며 옆을 지나가던 윤태민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치고 말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샛노란 샴페인이 그의 수천만 원짜리 턱시도 재킷 위로 쏟아졌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윤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서연이 황급히 사과하며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다. 하지만 윤태민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서연과 혜은이를 경멸적으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실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신성한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잖아.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이 필요해서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거냐고 그의 무자비한 비난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의도적인 모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이 하객들 앞에서 조각나는 것을 느꼈다. 더 비참한 것은 동생의 반응이었다. 서진은 언니를 감싸주기는커녕 윤태민의 옆에 서서 원망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언니,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어떻게 내 결혼식에 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쳐야만 속이 시원해. 정말 너무한다. 그녀의 비난은 쐐기였다. 마지막 남은 희망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였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딸을 품에 꼭 안아줄 뿐이었다. 여봐요. 경호원들 뭐하고 있어. 윤태민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당장 이 여자랑 애 여기서 끌어내. 우리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야.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서연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제 발로 나갈게요. 서연이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딸을 짐짝처럼 끌고 연회장 밖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내는 동정과 조롱 경멸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등에 꽂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매라는 연은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아쿠앙! 화려한 연회장의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천국 다른 한쪽은 지옥이었다. 서연은 차갑고 텅 빈 복도에 서서 품에 안긴 채 흐느끼는 딸을 다독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치욕, 멸시,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다시는 누구도 자신과 자신의 딸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이서연은 자신의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품에 안긴 딸 혜운이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고 오직 딸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혜운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뚝.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우리 그냥 재미있는 게임 한 거야. 이제 게임은 끝났어. 우리 혜운이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서연은 딸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씩씩하게 일어서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왔다. 방금 전 겪은 굴욕적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안의 화려함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현실이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횡단보도 앞에 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울음으로 지친 혜운이가 갑자기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혜운아, 천식 발작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뒤졌다. 하지만 비상용 호흡기는 보이지 않았다. 연회장에서 쫓겨날 때의 그 경황 중에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안 돼.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절망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이를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변의 행인들은 그저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다. 무슨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고개를 들자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듯했고 그의 뒤에는 비서와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다른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호텔에 왔다가 소란을 보고 차를 세운 것이었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천식 발작인 것 같군요. 구급차는 불렀습니까? 그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 안에 엄마가 아닌 위기관리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네. 급성기관지 경련입니다. 비상호흡기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이를 진정시키고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연은 울음을 삼키며 침착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상황을 설명했다. 강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여인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냉철한 판단력이었다. 그는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 너머에 숨겨진 강인한 눈빛을 보았다. 강지훈은 즉시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김비서 국내 최고의 응급의료팀을 보유한 서울 VVIP 병원에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보내라고 해. 내 이름으로. 그의 이름 석자가 가진 힘은 막강했다.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혜은이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강지훈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우선 병원으로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다행히 혜은이는 신속한 조치 덕분에 금방 안정을 되찾고 잠이 들었다. 서연은 딸의 침대 옆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상황 대처 능력이 놀랍더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성을 잃었을 텐데. 혹시 직업이 의사나 간호사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책을 좀 읽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예리한 사람이었고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검은색 카드에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회장 강지훈이라는 글자와 개인 연락처만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신의 그 침착함이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를 찾는다면 연락하십시오. 그의 말은 집적거림이 아닌 순수한 사업적 제안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서연은 그의 명함과 어깨에 걸쳐진 그의 따뜻한 코트를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 위치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회장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마침내 찾았습니다. 3년간 찾아 헤맸던 그 사람. 저희 회사가 상장할 당시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구했던 전설적인 방어 전략 히드라 디펜스 보고서의 진짜 작성자 말입니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히드라 디펜스. 업계의 허를 찌른 천재적인 전략으로 당시 신생기업이었던 베리타스를 구해낸 1등 공신이었다. 그는 보고서의 작성자가 자신이 반드시 영입해야 할 최고의 인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누구지?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당시 K컨설팅의 주임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 내부 스캔들에 휘말려 갑자기 퇴사했고 그 공은 그녀의 상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종적을 감췄는데 저희 팀이 마침내 최근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 PC의 화면을 강지훈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과거 이력과 함께 최근에 찍힌 듯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강지훈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여인은 방금 전 병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던 눈빛을 가진 여자.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필연이었다. 그가 3년간 찾아 헤맨 천재 전략가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강지훈의 입가에 천천히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닌 최고의 무기를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김비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업계 최고 대우로 영입 제안서를 준비해. 한시도 지체 없이. 결혼식의 악몽이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다. 이서연의 삶은 다시 잿빛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딸 혜은이의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보낸 뒤 3군데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오피스텔 청소 서류 번역, 데이터 입력. 그녀의 뛰어난 두뇌와 재능은 최저시급의 노동으로 소모되고 있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딸의 저녁을 챙기고 아이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에 낡은 노트북을 켜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경제와 기업들의 동향을 분석했다. 언젠가 다시 비상할 날을 위한 그녀만의 처절한 날갯짓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단정한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회장 비서실장 김민호라고 소개했다. 강지훈의 비서였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민호 비서는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직책은 전략적 위기관리팀의 팀장입니다. 연봉은 그가 제시한 금액은 서연이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리고 거주지는 학군이 가장 좋은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제공되며 개인 운전기사와 차량 따님인 이혜운 양의 모든 교육비는 물론 해외 유학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너무나도 달콤한 꿈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의심과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착오 없습니다. 김민호 비서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회장님께서는 3년 전 히드라 디펜스를 설계한 천재를 찾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서연 씨가 업계 최고라고 믿고 계시며 이등과는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이서연 씨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히드라 디펜스. 그녀의 20대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지만 상사의 배신으로 빼앗겨버린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보고서. 누군가 그것도 강지훈 같은 거물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전율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그 상처투성이의 기업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다. 김민호 비서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조용히 떠났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고 비좁은 단칸방에서 계약서를 펼쳐놓고 밤을 지새웠다. 한쪽에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화려한 제안이, 다른 한쪽에는 곤히 잠든 딸 혜은이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끝없는 갈등에 휩싸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 이상 월세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그 배신과 암투가 난무하는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과연 연약한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녀는 잠든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바로 그 시각 서연의 동생 서진이 살게 된 호화로운 신혼집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연일 긴급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윤성건설 경영권 위협, 정체불명의 피닉스 캐피탈, 적대적 M&A 선언, 사상 최악의 위기, 윤성건설 주가 연일 폭락. 시아버지인 윤일환 회장은 소파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워댔고 남편 윤태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비자금 횡령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이 꿈꾸던 재벌 며느리의 삶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피닉스 캐피탈이라니 그 악랄한 기업 사냥꾼 놈들이 왜 우리를 윤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피닉스 캐피탈은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자산을 모두 팔아치우고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벌처 펀드였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패닉에 빠진 그들 사이에서 서진의 엄마 박숙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이가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 다녔지 않니? 이런 일에 대해 좀 알지도.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 언니가 뭘 안다고 우리 결혼식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집 망하는 꼴까지 보라는 거야. 하지만 박숙자 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식 전날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절박하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나다 엄마야. 큰일 났다. 윤성건설이 내 동생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네가 예전에 그런 쪽에서 일했잖니. 어떻게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제발 네 동생 인생이 걸린 문제야.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자신을 벌레처럼 내쫓았던 가족이 이제 와서 자신에게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복수심보다는 그들의 천박함에 대한 깊은 환멸이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제안은 단순히 돈과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권의 문제였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서연은 엄마의 애원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의 비서 김민호 실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민호 실장님, 이서연입니다. 회장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낯선 경험을 했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대신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 여의도의 심장부에 위치한 하늘을 찌를 듯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본사 빌딩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김민호 비서실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서연의 낡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깊은 존중을 담아 그녀를 안내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이끈 곳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빌딩의 VVIP층에 위치한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쇼룸을 방불케 하는 프라이빗 스타일링 룸이었다. 이것은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최고의 갑옷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이서연 팀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에게 붙었다. 그들은 그녀의 사이즈를 재고 피부톤을 분석하고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아냈다. 낡고 색이 바랜 원피스는 벗겨지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파워수트와 블라우스 날렵한 하이힐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머리는 다듬어졌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지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5년 전 K컨설팅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에 자신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에는 과거의 치기 어린 자신감 대신 고난을 통해 얻어진 깊이와 강인함이 더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전쟁 상황실에 가까웠다. 벽면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베리타스의 모든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가 그 위를 흐르고 있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선발된 소수의 엘리트 분석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이 팀장.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군요. 그의 목소리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그것이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윤성건설입니다. 피닉스 캐피탈이 표면적인 적이지만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을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윤성건설을 구하는 데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체하는지 그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한과 베리타스의 무제한적인 자원을 위임합니다. 히드라 디펜스의 창조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게 증명해 보이시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구제활동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그날부터 서연은 상황실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갈증을 풀어내듯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팀원인 엘리트 분석가들은 처음에는 낙하산으로 들어온 이 미지의 여자에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회의감은 순식간에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 속에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내고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무서운 집중력으로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진짜 세계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순영 안의 자금 흐름 속에서 아주 미세하고 교묘한 패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단 한 사람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의 흔적. 그 계좌의 주인은 바로 그녀의 새로운 매제 윤태민이었다. 진실이 드러났다. 윤태민은 수년간 회사 돈을 횡령해왔다. 그리고 피닉스 캐피탈의 공격은 우연이 아니었다. 윤태민의 비리에 앙심을 품은 내부자가 회사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피닉스 캐피탈에 흘린 것이었다. 이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결과물이었다. 서연은 즉시 강지훈과의 미팅을 소집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밝혀낸 모든 것을 펼쳐보였다. 그녀는 윤태민의 횡령 구조 유력한 내부 배신자의 신원, 그리고 피닉스 캐피탈의 예상 공격 루트까지 완벽하게 도식화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방역 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1단계 금융 유도 로우다우입니다. 적의 힘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피닉스 캐피탈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저희는 공황 상태에 빠진 채권자들로부터 윤성건설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비밀리에 매입 제1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2단계 심리전입니다. 횡령에 대한 정보를 언론의 익명으로 흘립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보만을 흘려 윤성건설 경영진과 피닉스 캐피탈 사이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쿠데타입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베리타스가 최대 채권자이자 숨은 주주였음을 공개하고 경영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인 윤태민을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게 제거합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그의 얼굴에 깊은 만족감의 미소가 번졌다.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잔인할 정도로 우아하고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하지. 마음껏 해보시오, 이 팀장.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전쟁 상황실의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군이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계획이 있었고 막강한 힘이 있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전쟁 상황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늘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미혼모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엘리트들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A팀 지금부터 윤성건설의 회사채를 2차 시장에서 매입한다. 목표가는 액면가의 60% 이하. 알파브라보 찰리, 세계의 유령 법인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산시켜서 추적을 피하도록 B팀, 피닉스 캐피탈의 모든 통신을 감청한다. 그들이 누구와 접촉하고 어떤 제안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해. 그녀의 지시에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분석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이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펼쳐졌다. 스위스, 홍콩, 케이맨 제도를 거친 돈들이 윤성건설의 부도 위기에 겁을 먹고 헐값에 채권을 던지는 은행과 투자 펀드들로부터 조용히 그들의 자산을 흡수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베리타스는 그 누구도 모르게 윤성건설의 운명을 쥘 수 있는 최대 채권자의 자리에 올라섰다. 같은 시각 윤성건설의 회장실은 지옥의 풍경이었다. 윤일환 회장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평생 자신을 지지해주던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회사의 빚을 휴지 조각처럼 팔아치우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 모든 걸 사들이고 있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는 거냐고. 그는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아들 윤태민은 유능한 척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대책들은 하나같이 경험 없는 자의 어설픈 발악에 불과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서진은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 모든 게 완벽하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들의 신혼생활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다시 베리타스의 전쟁 상황실. 이서연은 1단계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제 2단계 심리전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이 찾아낸 야망 있고 특종의 목마른 한 경제부 기자를 타겟으로 삼았다. 이 기자에게 익명의 소스를 보낸다. 그녀가 지시했다. 윤태민의 횡령에 대한 전체 증거가 아니야.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몇 개의 거래 내역, 비자금의 존재를 암시하는 단서, 그리고 고위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암호 같은 문장들만 보낸다. 추적 불가능하도록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암호화된 채널로 작전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잠시 후 한 경제 전문지의 인터넷판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윤성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위기의 진짜 원인은 내부 부패인가. 기사의 파급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윤성건설 내부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동요했다. 윤태민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윤일환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피닉스 캐피탈 역시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단지 경영 상태가 부실할 뿐 자산은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속이 완전히 썩어 있는 회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들은 이서연의 예측대로 위험을 재평가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들의 예봉이 꺾인 것이다. 이 뉴스를 본 서진과 박숙자 여사는 경악했다. 이제 집안의 스캔들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박숙자 여사는 다시 한번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애원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전쟁 상황실의 모든 스크린에는 그녀가 만들어낸 폭풍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폭락하는 윤성건설의 주가 불타오르는 뉴스 채널 우려를 표명한다는 피닉스 캐피탈의 공식 성명. 이서연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경애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몇 번의 키보드 조작으로 거대 기업 2개를 동시에 마비시킨 것이다. 그때 강지훈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황실로 들어왔다. 훌륭하군. 그들의 견고한 성을 카드로 만든 집으로 바꿔버렸어. 다음 수는 뭐지, 이 팀장? 서연은 날카롭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양쪽 모두 약해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자신감이 넘쳤다. 첫 번째 방역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거대한 성은 이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성건설의 임시 주주총회장.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단상 아래에는 회사의 운명에 불안해하는 소액 주주들과 회사의 뼈까지 발라 먹으려는 듯한 피닉스 캐피탈의 대리인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단상 위에는 완전히 패배한 장수 같은 얼굴의 윤일환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윤 회장은 피닉스 캐피탈이 내민 사실상의 항복 문서나 다름없는 회사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다. 그의 며느리인 이서진과 그 엄마 박숙자 여사는 맨 앞줄에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일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 들었을 때였다. 총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강지훈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김민호 비서실장과 한 무리의 변호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금융계의 거물인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피닉스 캐피탈의 대표단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훈은 연단으로 똑바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회의는 지금 잘못된 전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군요.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강지훈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회의 의장에게 공식 서류 뭉치를 건넸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와 그 계열사들은 지난 몇 주간 윤성건설의 제1 채권자이자 단일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질 수 없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총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윤 씨 일가는 말문이 막혔고 피닉스 캐피탈 대표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완벽하게 허를 찔린 것이다. 윤일환 회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하지만 대체 왜 베리타스 같은 거대 기업이 저희 같은 회사에 관심을... 강지훈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저희는 지금 상태의 윤성건설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후의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총괄 지휘할 사람은 이 모든 계획의 진짜 설계자이지요. 강지훈은 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소개하겠습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새로운 전략적 위기관리팀장 이서연 씨입니다. 다시 한번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결혼식장에서 끌려나갔던 초라한 미혼모는 없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색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차분했으며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 서진 박숙자 여사 그리고 윤태민. 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뇌는 이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며칠 전 전화로 구걸했던 그 여인이 지금 눈앞에 저 권력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연은 연단에 섰다. 그녀는 가족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주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총회장 전체에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그녀는 뒤쪽의 거대한 스크린을 이용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하며 눈부시게 명석한 해체 쇼였다. 그녀는 먼저 피닉스 캐피탈이 시장을 어떻게 조작하고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명분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내부로 칼날을 돌렸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내부의 깊은 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 은행 거래 기록, 유령 회사의 세부 정보, 그리고 결정적인 이메일들을 띄웠다.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모든 비자금이 단 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흐름도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윤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이 회사를 무릎 꿇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자 여러분의 전무이사인 윤태민 씨입니다. 총회장이 폭발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폭로된 윤태민은 파멸했다. 그는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윤일환 회장은 스크린의 증거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회사를 망친 무능함에 대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이서진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숙자 여사는 단상 위의 큰딸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들이 구원하고 동시에 파멸시킨 저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를. 그녀는 마침내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내쳤는지 깨달았다. 바로 그때 서연의 팀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 총회장으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발버둥치는 윤태민에게 다가갔다. 이서연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아수라장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경찰들이 윤태민을 연행해 나가자 주주총회장의 혼란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씨 가족을 둘러싼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이서진과 그 엄마 박숙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단상 위에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아, 박숙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 어리석은 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네 동생도 망가진 인형 같던 서진이 흐느끼며 속삭였다. 언니, 미안해.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다. 그저 아주 먼 곳에서 이방인을 보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용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메마른 파도 소리 같았다. 회사는 안전해졌고 어머니와 서진이는 파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제 용서는 두 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저지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니까요. 두 분은 저와 제 딸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를 쓰레기처럼 내버렸습니다. 그건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연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마지막 말을 던졌다. 두 분의 인생을 사세요. 그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생존을 주었지만 관계나 용서를 주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판결이었다. 서연은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를 대했다. 훌륭한 성과였소, 이 팀장. 내 기대를 뛰어넘었어. 저는 단지 계획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녀 또한 프로페셔널하게 답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당신이지. 베리타스는 그저 무기였을 뿐. 강지훈이 말했다. 이제부터 윤성건설을 재건하는 진짜 일이 시작될 거요. 이 팀장이 그 일을 이끌어줄 것이라 믿소.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두 거대한 지성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몇 달 후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최고층 이서연은 자신의 넓고 세련된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자신감 있게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경받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개인 운전기사가 그녀를 태워 강남의 한 명문 사립초등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란 혜은이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결혼식장에서 공포에 질려 울던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딸과 함께 돌아온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따뜻한 웃음과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혜은이의 숙제를 도와주며 지난 5년간 꿈꿔왔지만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하고도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딸을 위한 완벽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방 안에서는 그녀의 세상이자 전부인 혜은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그녀를 구원한 것은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구원할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활짝 피어난 꽃이었다.